예, 안녕하세요. 무수TV 예,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뭐냐면, 일단 대선주, 지금 이제 내년 3월이면 대선주가 이렇게 대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대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대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그 사람과 어떤 정책과 일치가 되느냐,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선주가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대선주에서 뭐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근데 이 대선주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이화공영, 예전에 이명박 주였죠. 이화공영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이화공영은 예전에, 이건 주봉으로 봐야 되겠죠. 이명박 주는 뭐 2007, 8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구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끌고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이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어떤 특정한 횡보 구간 후에, 예, 예, 매수를 했다가 그냥 들고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예전에는 대선주는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기다리면 주면 됩니다. 기다리면 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대선주는 선택만 해서 매수만 해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이렇게 알아서 올라갔어요. 특별한 뭐 힘든 구간도 없고, 요 정도 박스권 정도는 있어도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운 구간 없이 그냥 매수를 했다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를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만 중요했다는 것이죠. 매수를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니까,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자, 그리고 뭐 유아공룡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남강토공도 한번 보시면, 자, 남강토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정한 구간에서 우리가 박스권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까지, 물론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기다려 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것 또한 뭐 이명박 테마주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대선 테마주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든 친인맥주든 우리가 매수를 해서 특정 시점에 언제 매도를 하느냐, 예, 그 부분만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선택이 중요했던 거죠. 매수의 선택과 매도의 선택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할 때는, 요즘은 이번 대선주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명박 관련 테마주라든지 그 다음 박근혜 테마주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라든지 굉장히 쉬웠습니다.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자, 뭐 이명박 관련 대선 테마주를 봤으니까 뭐 박근혜 테마주는 기본적인 게 아가방 컴퍼니였죠. 예. 자, 복지, 예, 그죠? 딱 보면은 복지 관련주였는데 똑같아요.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 이 밑에서 박스권에서, 그죠? 이 조정을 받는 기간만 참아주면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됐다. 물론 그때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은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다른 상대방 후보의 어떤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 그런 격차,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 상승을 하면 그냥 팔아주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대선주가, 굉장히 뭐 투자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았어요. 쉬웠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선주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 대선주라는 것은 정책과 맞는 주, 그리고 친인맥,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회사의 친인맥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친인맥주가 먼저 가죠. 왜냐,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이전에 출마 가능성을 제기를 하게 되고, 그럼 출마 가능성을 제기를 하게 되면 누구와 주변에 어떤 사람과 또는 어떤 회사와 관련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친인맥주가 먼저 갑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실제로 출마를 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정책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낙연 지금 후보라든지, 후보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라든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안철수. 근데 안철수 씨는 이번에 뭐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자기가 발표를 했으니까 대선주하고는 좀 관련이 멀고요. 서울시장 주로 되겠죠. 서울시장 후보. 지금 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안랩과 근래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라든지 까미ENC 이런
관련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급상승을 해서 오늘은 뭐 다 같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선주는 실질적으로 친인 맥주보다는 정책주, 이 정책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정비 사업이었었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건설업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업이 어떻게 해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이화공영, 남강토건 또는 특수건설 또는 지금은 뭐 상장 폐지됐지만 뭐 울트라건설 이런 많은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주로서 대선 테마주로서 상승을 많이 했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대선 후보들이 다르니까 이 대선 후보들이 다르니까 이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상대방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가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테마주에서는 유아복지, 복지, 출산, 장려 뭐 이런 정책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노인 복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출산 관련돼 있는 복지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는 노인 복지. 그래서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런 정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실질적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죠.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 정책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친인 맥주부터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다음 친인 맥주가 인제 끝물을 조금 타거나 인제 상승 곡선을 이루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4대강 정비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건설 관련 업종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재명 씨라든지 이낙연 씨라든지 윤석열 씨라든지 자, 이 사람들이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해요. 물론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현재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대선 후보감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선 후보감이다. 자, 그럼 대선 후보감이라면 이 사람이 현재는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하지 않았으니까 친인맥 관련주, 그죠? 이런 정책이 이런 대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말은 곧 후속적으로 어떤 기회가 옵니까?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책, 그 정책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책이 관련주가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10배 상승하고 20배 상승하는 그런 대선 테마주는 바로 정책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선 후보감이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 선언을 한 사람도 있고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출마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떤 말을 하는 게 없고, 그죠? 아직 대선 출마할지도 모르고, 그죠?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어필 정도는 하지만 자기 대선 후보로서 정책은 요렇다. 난 요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물론 이낙연 씨 정도는 정책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본인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예, 그렇죠. 제주도까지 있는 뭡니까? 해저 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이슈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던 사람이 이낙연 씨였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정책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선 후보 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 자, 이 부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대선 후보감들이 대선 출마를 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예, 건설업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송업이냐? 또는 철강이냐?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후보가 철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철강 관련주,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철강 관련주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대선주로서 편성이 된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대선주가 들어가는 요건이 그냥 단순하게 정책을 얘기했을 때 뭐다. 예를 들어 운송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네트워크성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우리 국민들의 옷을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옷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옷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겠죠. 나라에서 다 같이 주니까. 그러면 옷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옷을 가지게 되니까 국가에서 옷을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옷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겠죠. 물론 섬유 관련주도 당연히 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선주에서 현재까지 친인 맥주, 예를 들어서 이낙연 관련주인 뭐 우리 남선 알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뭐 에이텍이라든지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친인맥 관련주가 많은데 이 종목들이 과연 대선주로서의 기능을 이때까지는 현재까지는 뭐 잘 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대선주가 정책주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책주는 안 나왔어요. 정책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정말 대선주로서 와 이거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친인맥 관련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책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책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왜? 대선 후보가 나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이 어떤 식이냐?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옷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국민들에게 옷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겠다. 물론 뭐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겠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옷 관련 테마주가 가는데 모든 옷 관련주가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짜와 거짓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걸 구분하는 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어떤 것들이 테마성이 있느냐, 어떤 게 대선주로 편성이 되느냐. 물론 제 머릿속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운송이다 가면 운송 관련주, 그죠? 뭐 옷이다 가면 옷 관련주, 그리고 뭐 바이오 하면 바이오 관련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선주가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 관련주는요 우리나라에 한 8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80개 중에서 어떤 게 대선주로 편성이 되는지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 내가 대선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주가 대선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정책주들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예전에는 굉장히 쉬웠다. 그 정책주를 찾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찾게 된다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그러면 전문가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팔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이라고 팔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이라고 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대선주를 팔아내는 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사는 거는 쉽죠. 이게 대선주에 편성이 됐다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 그럼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선주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파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파는 목전, 그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만 잡아주면, 우리 전문가들이 잡아주면 그냥 투자가 끝났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디딤돌식으로 이렇게 투자 세력들이 올리고, 수익 내고 올리고 수익 내고 올리고 수익 내고를 반복합니다. 즉 말하자면 널뛰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 종목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력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세 차익을 내고 또 나오면 또 B 종목에 들어가고 그 다음 C 종목에 들어가고 D 종목에 들어가고 E 종목 들어가고 F 종목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식으로 말이죠. 계속 돕니다. 이게 지금 세력들이 계속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예전에 우리 다른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님들이 자꾸 이런 큰 실수를 하고 계세요. 이건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님들이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뭐 회원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한복이 아무리 이뻐도 명절을 제외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날을 특수한 날을 제외하고 한복을 입고 출근을 한다든지 한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간다든지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관광을 간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복이 이쁘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요. 이쁘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언제든지 그걸 입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옷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그때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의 주식시장에서는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전처럼 사놓고 기다리면 그런 트렌드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선주를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내가 다른 종목에서 얻었던 수익을 그 대선주에 하나 잘못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물려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주가 한 곳에서 사놓고 예전처럼 사놓고 기다려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순환은 하지 않겠죠. 마지막 끝물에 이제 잡히는 대선주가 결국은 앞전의 대선주처럼 급등하는 구간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다. 하나를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대선주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잘라내고 다른 데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또 자르고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바빠지는 것이죠. 조금 바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전의 대선주로 투자했던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큰일 난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전략은 뭘까? 자, 전문가님 말씀대로 지금의 트렌드는 이 세력들이 어디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자꾸 순환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우리의 투자 방식이 고려가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후보가 대선주가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라든지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검찰총장 뭐 대선 테마주,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모 후보의 테마주가 6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 중에서 딱 하나 골라가지고 A, 예? 또는 B, 또는 C, D, E, F. 자,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다면 A, B, C, D, E, F 중에서 하나를 톡 찍어서 F에 투자를 했다.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가덕이나 이 대선주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기본적 분석이 되고 회사가 안정성을 갖추고 회사가 수익을 잘 내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대선주는 대부분이 회사가 조금 실적도 부진하고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부채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물린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대선주에 들어갔는데 1억이라는 돈이 툭 들어갔는데 그 대선주가 오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오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대선주가, 그 해당 종목이 대선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안정성을 갖추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얼마라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냥 대선주가 아니고 일반주라는 거죠. 일반 예를 들어서 가치평가의 저평가주라든지 뭐 그런 아주 좋은 회사였다면 여러분들이 대선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물렸다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자체는 대선주의 편성이 안 되더라도 이 자체가 좋은 회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대선주는 예전처럼 그냥 하나 톡 골라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짜게해야 됩니다. 짜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짜분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쪼개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쪼개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1억이라는 돈은 한 곳에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 B, C, D, E, F에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는 정책 대선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주가 아니에요. 친인맥주예요. 자, 그러면 이 친인맥 관련주가 있다면 A, B, C, D, E, F에서 6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1억의 돈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A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에서 수익실이 나고, B가 올라가고 수익실이 나고, C가 올라가고 또 E가 올라가고 D가 올라가고 F가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어떻게 해요? 대선주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해서 만약에 물리게 되면 그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 안 좋고 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는 수익성도 저하가 된다면 그 회사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선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1억이라는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회사가
회생해서 더욱더 수익성도 좋아지고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날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절대로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런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이 대선주는 굉장히 위험한데 대선주에 만약에 편성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대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집약을 해서 그 한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환식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순환식으로. 순환해서 올라간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 B, C, D, E, F 해서 내가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엔 또 똑같습니다. 또 A, B, C, D, E, F 이렇게 또 돌아가요.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돌까요? 언제까지 돌까요? 예,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문가의 영역이겠지만은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다고요. 자, 그럼 그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A, B, C는 잘 도는데 E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세력들이 이 대선 테마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판단에 서면 그 시점에서는 E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A, B, C, D, F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B와 D가 이제는 수익 실현을 다 했다.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다. 했을 때는 A, C, F, A와 C와 F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차츰차츰 대선 후보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이제는 정책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친인척주가 지나다가 이제는 정책주로 옮겨 탄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정책주에서는 예전처럼 급등 구간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트렌드는 친인맥주에서는 순환매매식으로 대선주가 돌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어느 시점 대선이 이제는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시점 가면 팔면 된다. 아니요. 그랬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때까지 얻었던 수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제는 급등하는 종목은 말이죠. 급등하는 종목은 급등할 때까지 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미리 사놓고 급등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 파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팔아야 될 시점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정책주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건데 친인맥주에서는 이렇게 예전에는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친인맥주가 한 300% 상승을 한다면 정책주는 8배, 9배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책주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동안 친인맥주가 올렸던 만큼을 뒤늦게 들어오니까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 활동을 하실 때 늘 예전에 배운 그 트렌드로 또는 그 방식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많은 대선 테마주로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우리 학습의 기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습게 쉽게 생각하고 예전처럼 그냥 대선 테마주에 툭 담궜다가 나중에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팔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선주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매력은 있죠. 주가가 많이 급등하니까 단시간 내에.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스크가 많으니까 수익도 많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꽃길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힘든 지옥의 길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도 크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기왕에 대선주에 만약에 편성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예전처럼 사놓고 기다리는 트렌드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주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책주에 여러분들이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대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후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도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강주냐, 운송이냐, 섬유, 옷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그러한 옥석을 뽑아내고 어떤 게 대선주가 될까라는 그런 찾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그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요? 내가 골랐다. 내가 종목이 이건 대선주가 될 것이라고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선주가 그 종목이 대선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근데 그 회사가 대선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상승 여력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그 회사가 탄탄하고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그러면 대선주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큰 수익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다른 테마가 불어서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 회사가 그런 건전성이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 아예 없다고 했다고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선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시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을 찾으시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옥석을 가리실 때는 물론 대선 테마주의 어떤 대선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이 분명히 우리 저희 전문가들은 눈에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게 좋겠지만 나는 그게 싫다. 그런 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회사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게 무엇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섬유 회사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그 회사가 대선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한 회사니까 급등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겠고, 그 회사가 대선주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에서 이 회사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고 펀더멘탈이 강하니까 충분히 대선주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정의 수익은 어떻게 해요?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결론은 옛날 트렌드와 똑같이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